반갑습니다. 철학과 역사 4교시. 오늘은 역사학자가 본 우리 문화 보는 법입니다. 역사학자가 우리 문화 보는 법, 우리 문화. 글자가 조금 됐네요. 자, 역사학자가 하필이면 뭐 역사학자가 우리 문화 보는 법이 뭔 말일까요? 우리 문화면 우리 문화고, 뭐, 국민이 보면 국민이 보고, 학생이 보면 학생이 보는 거지. 꼭 굳이 왜 역사학자가 보는 우리 문화 보는 법이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독특한 역사라는 눈으로 이 문화를 보게 되면 문화의 메커니즘이 보여요. 그래서 이 문화가 저변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백이민족 그러잖아요. 백이민족. 백이민족이 무슨 뜻이에요? 하얀 옷을 잘 입는 민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얀 옷을 잘 입는 민족이다. 이걸 그냥 우리나라는 역시 옛날부터 하얀 옷을 잘 입었구나. 뭐 이렇게 알고 나면은 사실은 그게 역사적인 진실과는 상반된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관점이 없으면 이 문화가 마치 우리 문화인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우리 문화의 역사적인 검토를 해보면 말이죠. 이 백이민족이 사실은 하얀 옷을 입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얀 옷은 이 특별한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담황색 옷을 입었어요. 담황색. 담황색이면 치자색이라 그러는데 이런 색을 좋아하고 또 여성들은 그죠? 여성들은 연분홍 그죠? 분홍 치마 그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색동저고리 들어봤죠? 색동저고리. 그렇기 때문에 정작 우리 국민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런 문화를 가지지 않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보면은 이게 진실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역사학자가 본 우리 문화 보는 법이란 말을 붙인 거예요. 진실을 통해서 문화를 보자는 거예요. 가짜 문화가 아니고 허구의 문화가 아니고 문화를 진짜 배기 속에서 바라볼 때 그 진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 문화가 왜 귀중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 문화 이제 그래서 불교도 한번 보고요. 세종 임금이 만들었던 그 문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교시에서 주로 다루어질 내용들입니다. 한번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좀 어려워, 뭐 이제 이론적인 거라서 그냥 이거는 뭐 이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역사학자가 보는 우리 문화 보는 법 이런 거. 이제 사전적인 문화적인 의미가요. 인간의 공동사회죠. 그죠? 공동사회가 이룩하여 그 구성원이 함께 누리는 가치 있는 삶의 양식, 표현체계, 언어, 예술, 종교, 지식, 도덕, 풍속제도. 말이 되게 어렵다. 그죠? 그죠? 뭐, 어쨌든 공동체가 만든 모든 것이야. 공동체가 메이크한, 예? 모든 것. 그죠? 이게 문화다. 뭐, 좋죠. 이렇게 보는 게 공동체가 어울려 살면서 만들어진 모든 문화를 우리는 문화라고 한다. 어울려 살면서 모든 제도도 있고 도덕도 있고 이런 것도 다 문화다라는 거예요. 이래 버리면은 가치 중립이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 그죠? 뭐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죠. 그 영어에서 컬처라는 게 이제 경작하다는 거니까 사람들이 이제 같이 공동 경작하면서 어우러졌던 이런 생산적인 문화들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영어에서는 하고 이 라틴어에서 나온 거죠. 쿨투라에서. 그래서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및 습관의 총체. 근데 과연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공동체가 만든 모든 것이 다 문화인가? 자, 그런 것은 문화로, 물론 뭐 문화일 수 있어요. 또 뭐, 우리가 사소한 모든 것, 우리가 지나가면서 느꼈던 이런 모든, 뭐, 노래도 한 곡 부를 수 있고, 노래방이라든지, 뭐, 그죠? 우리가 여행을 간다든지, 또는 여행 가서 삼겹살을 먹는다든지, 구워서 먹는다든지, 뭐 하는 모든 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공동체 속에서 행한 모든 것, 행동한 모든 것, 그죠? 그것의 결과물들이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 소린가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인간이 만들어낸 생활 체계이자 정신적인 가치를 이렇게, 하는 문화는 자연현상에 대한 다양한 인간의 삶의 표현이다. 그죠? 또 인류 구성원 사이에 역사적으로 전승된 학습의 전통이다. 뭐
말이 다 어려워요. 교육의 역할이 인간 발전에 중요하지만 결과론적인 해석이다. 많이 배운 사람이 꼭 문화다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학습이 아닌 경험을 통해서 많은 문화를 창출한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대로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중에서도 성인이 탄생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뭔가 가르치고 교육되고, 그죠? 이 전승되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문화가 내려온다고, 문화가 전승이 된다 그러잖아. 그죠? 근데 문화가 전승이 되면은 그게 다 문화인가라는 거예요. 그죠? 교육을 많이 받아야 문화가 만들어지는가? 전승된 것만 문화인가? 그죠?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류 구성원 사이에 역사적으로 전승된 학습 전통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위대한 문명이 나올 수 있어요. 글자가 아니더라도 문명이 나올 수 있어요. 글이 없더라도, 문자가 없더라도 문명이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뭔가요? 마야 문명. 마야 문명은 문자가 없었어요. 그래도 위대한 문화를 만들었어요. 문자가 있어야 문화가 된다고 하는 생각들. 그 문자가 이제 전승이 되면서 문자가 이제 이게 이게 개성이 되잖아요. 개성이 되고 이게 이제 문화로 발전한다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문자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이야기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 예술, 종교, 지식, 모든 도덕, 풍속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로 또 통일되는 거예요? 지식 또는 문자로 통일이 된다. 이 문자가 어떻게 돼요? 대대손손 이렇게 계승이 된다. 계승이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이것에 익숙해지고 뭔가에 책에 있는 어떤 것을 만들 이런 것을 문화라고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꼭 이렇지만 않아도 문화가 있어요. 문자가 없어도 문명을 만든 경우 마야 문명처럼 문화가 있고요. 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도 성인이 탄생할 수 있어요. 물론 이 교육이라는 게 제도 교육입니다만은, 물론 제도 교육이죠. 부모님에 의해서 교육받는 것도 교육이고, 그죠? 다 그러니까 꼭 제도 교육이 아니더라도 일반 많은 사람들이, 꼭 제도 교육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들 중에서도 노벨상도 받고 많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 역사하는 사람 중에 우리 이기백 교수님 같은 분들은, 이기백 교수님이 지금 작고하셨습니다만은, 이분은 대학만 나왔어요. 대학 학부만 나왔어요. 그래도 나중에 가장 위대한 사학자가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 대학만 나왔는 학부 출신인데도 이 박사 학위를 줄 수 있는 이런 대단한 역사학자가 됐어요. 그래서 굳이 꼭 제도 교육을 받아야만이 훌륭한 문화를 창달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개성되고 전성되고 하는 것으로만 볼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문화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는 역사의식에서 출발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냥 전성되고 개성되는 인간의 삶의 총체가 아니고, 다시 말합니다만은 뭐 사람이 살다 보니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뚜렷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만든 것이 문화라는 거예요. 자, 뚜렷한 역사의식. 이게 참,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아, 문화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해서 구체적인 환경과 자연인 변화에 대한 인간의 투쟁의 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생존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생존을 해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가 달라. 그죠? 남자는 어떻게 달라요? 남자는 힘이 세죠. 그죠? 여자는 정교하잖아요. 세밀하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본데, 이건 차이인데 차별이 아니고, 남자는 힘이 있으니까, 그럼 이 두 사람은 이 정교하니까 이 여성들은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정교하면. 그러면은 뭐 호랑이 잡으러 간다. 1번. 2번 뭐 곰을 잡으러 간다. 3번 고래를 잡으러 간다. 4번 딸기나 이런 이런 산물을 이렇게 채집하러 간다.
몇 번인 것 같아요? 1번 호랑이 잡으러 가요? 요즘은 뭐 같이 여성들도 호랑이를 잡으러 갈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옛날에 태초의 시대에는 남자들은 힘이 있으니까 남자들은 주로 뭘 했겠어요? 수렵을 했겠죠. 수렵 또는 어로. 수렵이 뭐예요? 호랑이 잡고 곰 잡고 뭐 하는 이런 거고, 여성들은 이 정교한 능력 가지고 뭘 했겠어요? 채집을 했겠죠. 채집. 그죠? 채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채집을 하게 되면 뭐예요? 딸기, 그죠? 그 다음에 뭐, 사과, 과일, 뭐, 이런 과일들을 많이 채집하고, 그래서 이런 채집장을 만드는 이런 농경 문화라든가 과수원, 농경,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거고, 남성들은 수렵과 어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서는 수렵을 하게 되면 무슨 상황이 발생해요? 호랑이를 잡는데, 예를 들어서 호랑이를 잡는데 1대1로 붙었다 해봐요. 1대1로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죽어요. 호랑이하고 1대1로 붙어봐야 호랑이가 잡아먹지. 그러니까 남자 5명이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번은 앞다리 호랑이, 이 호랑이가 딱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고 호랑이가 의항하잖아요. 입을 이마에 버리고. 그러면은 A는 앞다리 잡고 B는 뒷다리 잡고 C는 잡고 D는 목이 잡고 E는 꼬리 잡고 뭐 이래야 호랑이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A, B, C, D, E 5명이 조직적으로 호랑이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만이 이게 뭐가 됩니까? 제대로 된 수렵이 되는 거예요. 호랑이를 잡을 수 있어요. 곰이 왔는데 1대1로 나하고 맞짱 뜨자.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문화라는 거는 그냥 삶의 총체, 이게 이런 추상적인 말이 아니고 뚜렷한 역사의식이 뭐냐 하면은 내 삶이 주어지는 환경 있잖아요. 환경에 대한 인간의 투쟁인 거예요.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그냥 호랑이하고 막 맞닥뜨려 가지고 그냥 목 비틀어 가지고 싸워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 인간은 저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우리 남자들은 앞다리 한 A라는 사람은 앞다리, B라는 사람 뒷다리, C라는 사람 모가지 뭐 이래가지고 꼬리 머리 잡아 이렇게 이 조직화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남성적은 조직 문화가 강화되는 거고, 여성들은 채집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작업장이 이 고립이 되죠. 그죠? 그래서 고립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독립적이고. 그래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옛날에는, 지금은 뭐 다릅니다만은, 옛날에는 태초의 시대에는 남성들보다 훨씬 덜 조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성들이 이런 조직된 힘으로써 만드는 것이 바로 가정에서의 가부장이고 국가에서는 그 왕권이죠. 이 가부장권과 왕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문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고민들을 꼭 하면서 살아야 돼요. 정말해서 그냥 문화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우성에 가깝다는 거예요. 아우성. 어떻게 살아보려는 아우성. 여러분들은 이 문화를 갖다가 아우성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소소하게 재밌어 윷놀이하고 뭐 하는 게 문화다, 또는 뭐 차전놀이하고 뭐 놀이 문화 같은 게 문화다, 또는 뭐 저기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그죠, 이런 게 문화다. 그런데 사실은 더 절절한 문화는 뭡니까?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절절히 싸워나갔던, 그때 보면은 막 그냥 상사 앞에 가가지고요, 손바닥을 팍팍 비비면서 아부도 해야 되고, 그죠? 어떤 이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그 수많은 삶의 억압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쟁한다든가, 데모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마지못해서 그 힘 앞에 굴복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한다든가, 이런 삶의 처절한 노력들이 바로 이걸 아우성이라 그래, 아우성 친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문화의 출발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삶의 아우성은 역사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삶의 아우성을 역사가 기록하기 때문에 역사학자가 문화를 보는 눈이 바로 그 아우성을 제대로 파악한다는 거예요. 방금 이 조그만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서도 이 역사적 관점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 수렵과 어로가 남성 중심으로 되고 채집이 여성 중심이 되면서 점차 역사는 어떻게 돼요? 수렵 중심에서 농경 중심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렵에서 점점 이 채집 중심의 사회로 가게 되고, 채집 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맨 처음엔 작곡을 채집하다가 나중에는 벼농사를 생산하는, 그죠? 생산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성들이 장악하고 있던 이 채집을 나중에 남성들이 수렵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성들이 이, 이 채집하는 장소를 장악하게 되니까 남자는 받전자에 힘육자를 쓰는 게 남자예요. 그래서 남성들이 하고 여성들은 다시 어디로 가요? 여성들은 그죠? 이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이 이 뭡니까? 채집 사회의 생산자가 되고 여성들은 그런 것을 지원하면서 그 자식을 낳고 가정을 유지하고 하는 이런 분업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적 분업을 이렇게 봐야만이 남자와 여자가 왜 달라졌고 그래서 문화가 왜 만들어졌고 남성의 문화와 여성의 문화 또는 강한 자의 문화, 조직화된 문화와 독립된 문화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보면 문화 충돌이 맞는지 문화 융합이 맞는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문화를 제대로 본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러니까 살다 보니 생긴 게 아니라 살려고 투쟁하면서 생긴 게 문화다. 이거 꼭 기억해 주기를 여러분 정말 바랍니다. 자, 이거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살다 보니, 노란색은 너무 이게 별로네. 녹색으로 한번. 살다 보니 생긴 게 아니라 살려고 투쟁하면서 생긴 것, 이것이 문화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인간이 잘못된 사회구조를 가지고 사회체제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이 인간의 잘못과 잘못된 사회구조와 사회체제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고 그것을 적개심을 가질 줄 알고 그것을 타파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 이런 것들이 모여야 그러한 열망을 향한 그리움의 예술적 표현이 바로 문화다. 이게 참 제가 썼습니다만은 아주 참 멋진 문안장이죠. 인간이 잘못된 사회구조, 사회체제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그리움의 예술적 표현이 바로 문화다. 그러면 예술적 표현이 뭐냐? 봐요. 고려시대 팔만대장경이 뭡니까? 이게 그 몽고 침략에 대항해가지고 고려인들이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냈잖아요. 그냥 맨눈으로 보면요. 저 무슨 전쟁하는데 무슨 저 목판을 지금 짜고 앉아 있어. 아니, 당장 가가지고 그 몽골하고 전쟁을 해야지. 왜 목판을 짜고 앉아가지고 그 비싼 노동력을 고갈시키느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잖아요. 역사를 모르면. 근데 어마어마한, 지금 같으면 미국 같은 어마어마한 거대한 세력이 이 조그만 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마을 하나가 있으면 다 이 마을에 이제 포위를 해요. 항복이 안 하냐 하면 항복 안 한다 하잖아요. 만약에 항복 안 한다. 이러면 여기 있는 개, 소까지 다 죽여요. 몽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춘천 있죠. 춘천. 옛날에 춘주 대도호부였는데 그 몽고가 쳐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인구가 2만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몽고가 쳐들어와가지고 너희들 항복해라 하니까 춘천 사람들이 끔씹어라 이래 된 거예요. 너희들이나 항복은 무슨 개뿔 항복이냐 이래 하니까 이 몽고군이 그 춘주 대도부 지금의 춘천에 그 당시 2만 명이면 영국 런던보다 큰 도시예요. 그 지금 같으면 광역시야 광역시. 부산 그죠 광역시 이런 걸 그냥 다 그냥 소 돼지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초토화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그 박유란 재상이 그 저기 춘천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그 춘천 출신이니까 춘천에 가서 아버지 시신을 찾았는데 비슷한 사람만 300명을 찾았대요.
얼마나 처참하게 죽였던지. 그러니까 그 절절한 몽고와 싸움에서 이거는 이 다이다이라 그러잖아요. 1대1로 붙어가지고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힘이라도 빌려야 되겠다는 이 간절한 염원이 바로 팔만대장경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화와 유행이 다른 거는 뭐냐면 유행은, 그죠? 삶의 처절한 아우성이라보다는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행 문화잖아요. 유행은, 그죠? 그런데 문화는 아우성이 지속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노래 부른다고 문화가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떨까요? 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노래방 문화가 한때 많이 했냐면은 어디 가도 아우성 칠 데가 없는 거예요. 다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 한번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노래방이라도 가가지고 막 악을 빡빡빡 쓰고 노래를 한번 부르면 그 스트레스를 버릴 수 있는 이런 문화. 우리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노래방 좋아해요. 그 뭐냐면은 그 학교에서 날마다 공동생활 하다 보니까 튀면 날마다 왕따 되잖아. 그러니까 그 개인반의 아우성들이 어디를 모이는 거예요? 노래방 속에 모여서 그 아우성이 해소되는 거예요. 바로 노래방 문화는 그렇게 말해요. 1992년에 여러분들은 뭐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죠. 이 다미선교회에서 뭐 요즘도 뭐 그 신천지라는 이런 그 데가 있습니다만 옛날에 다미선교회라는 다미선교회라는 이 뭐랍니까 그 좀 더 그 과격하고 그 이단이라 그래 이단의 기준은 역사학자는 이단은 좀 다르게 봅니다만은 기독교에서 보면 이단이라고 하는 데인데 그 다미선교회에서 1992년 10월 28일 날 모든 사람이 휴거를 한다.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휴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 미친놈들, 예? 무슨 그 휴거를 하느냐. 아무도 휴거를 하늘로 붕 떠 올라가는 가지고 나머지는 다 죽고, 그 다미선교에 모여있던 사람들만 하늘로 붕 떠가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고 해가지고, 뭐, 그날 다들 막 그냥 하얀 옷을 입고 와가지고 92년 10월 28일 날,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또 텔레비에서 방송도 하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과연 휴거가 있느냐, 몸이 들려서 하늘로 성천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그날 촬영까지 다 했는데 있기는 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하느냐 하면 저런 혹세무민하고 무식하고 머리 나쁘고 어쩌고저쩌고 온갖 욕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 나쁜 놈들, 저 바보 같은 놈들, 저 혹세무민한 놈들, 저기 무슨 휴거가 어떻게 일어난다고 그런 걸 갖다가 속여가지고 그 집 팔고 다 팔았거든. 많은 신도들이. 그러니까 휴거가 난다고 그러니까 막 하늘로 막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다들 집 팔고 이제 하늘나라 간다고 천국 간다고 다들 기다리고 있는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가 있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다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화를 배운 사람은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 이 척박한 이 자본주의 환경 속에서 살면 사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던가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오로지 새로운 세상에 가고. 그것은 요즘 저기 신천지 이런 이단 교회 이런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뭐 그게 믿음의 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왜 이런 여러 가지 특이한 종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뭐 자기들이 구세주가 있니 뭐 없니 하는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런데 또 몰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사회가 척박하고 헬조선이잖아. 그죠? 너무 척박하니까 이런 사회에 그나마 그런 공간들이 있어서 자기가 해소되고 싶어 하는 이런 열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보면 혹세무민하고 참 도대체가 저런 이상한 인간 족속들이 다 있다고 보지만 또 반쪽으로 보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고 자본주의 체제가 얼마나
아픔이 많은가, 사람을 아프게 하는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수많은 아우성들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단으로는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척박한 우리 사회가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그들만의 존재감을 위해서 투쟁을 한 거예요. 자기들 말고는 다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어쨌든 아우성이라는 측면, 인간의 삶의 아우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도 그죠. 우리 인간 사회는 널리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드는 것은 이거는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등학교 공부하고 대학교 공부가 좀 뭐가 다른지 이제 우리 당연들이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려야 되겠는데, 고등학교 공부는 좋고 착하고 훌륭한 것을 많이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죠? 교육적이어야 돼요. 아직 미성년자니까. 그죠? 깨끗하고 맑고, 방정하고, 올바르고, 그죠? 훌륭한 거. 이렇게 혹세무민하고 막 이런 거는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대학생들은 이렇게 사회에서 병리 현상이 일어나고 사회가 이상한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또 수많은 사람이 아우성치고 힘들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들은 왜 그럴까를 고민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완용이란 매국노 알죠? 이완용.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은 고등학교 때까지 뭐로 배워요, 여러분들?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라 배우잖아요. 이제 대학생 되면 이 사람이 왜 대한제국을 일본에다가 바쳤을까? 이걸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한제국이 근대화의, 이 대한제국의 주체들이 근대화를 너무나도 예? 하는 걸 등한시하고 여전히 조선시대 방식으로 백성을 착취하니까 일본의 힘을 빌어서라도 조선을 해방시키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비비비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한 친일 매국노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이완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줄 아는 것이 이제 대학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역사학자가 보는 문화는 뭐냐 하면은 정확하게 그것의 메커니즘과 진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문화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화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핵심은 의식입니다. 그죠? 구체적인 인간관계 설정에 대한 재인식이며 경직된 사회주의에 대한 분석과 그것의 재구성을 위한 지성의 고민이다. 이게 참 말은 어려운데요. 이게 뭐냐면은 역사의식이 들어있지 않는 문화는 그냥 유행이라든가 이런 걸로 일시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는 게 지금도 뭐 노랗게 염색도 하고 합니다만은 남학생들이 대부분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한 시절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 남자 사람들이 가죽옷을 열심히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변화에 따라서 적응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역사의식을 가지게 되면은 아, 우리나라 같은 사람에서 왜 우리는 김치를 먹을까? 그렇게 고민해 봤었어요? 우리는 김치를 먹잖아요. 왜 김치를 먹을 것 같아요? 그죠? 중국처럼 차이 문화, 그죠? 차이, 그죠? 거기다가 뭐, 팔보채, 남자 완스, 그 다음에 르상스를 뭐 이렇게 하나의 음식 한 그릇에 다 나오잖아요. 우리는 왜, 김치 해가 다 같이 먹고 된장 같이 먹고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중국은 물화가 많잖아요. 중국 전토가. 다 평지잖아. 그러니까 다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그죠? 육해 공군을 다 골고루 잡을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는 것이 중국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선은 어땠습니까? 조선은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산에 사는 사람은 고등어가 어떻게 생긴지를 몰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오랫동안 저장하고 먹을 것이 척박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요?
한 번 먹고 버리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저장하고 발효시켜서 먹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산이 많은 나라에서 평야가 없고 물화가 부족한 나라에서는 이렇게 발효 음식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역사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문화가 계승이 된다는 거예요. 지속성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는 살아남는 거죠. 왜? 발효식품으로서 끊임없이 이렇게 취약한 음식 문화가 있는 나라에서는 그런 오랫동안 저장 가능한 음식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는 한반도 주민들에게 김치는 그죠? 다른 음식 그 무엇보다도 삶의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가 살아남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삼겹살 이런 거 있잖아요. 삼겹살 우리 안 먹었어요, 본래. 그런데 삼겹살을 요즘 많이 먹잖아요. 그죠? 삼겹살 많이, 그거 뭘까요? 그죠? 그게 보면은, 이, 본래는 양반들은 뭐예요? 그 수육 안에 이제 살코기만 먹었잖아요. 껍질이나 이런 거 안 먹고 그런 것들은, 가죽을 만들든가 이런 게, 이 활이라든가 총을 만드는 데 쓰는데 가죽을 써버리지,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가죽 부족은. 그런데 1930년대 열심히 뭔가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이 염원들이, 그죠? 해마다 기근이 들고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너무 30년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본 조선 총독부가 일본 사람들이 워낙에 조선 사람들이 지금 막 굶고 이러니까 그나마 식민정책 쓰다가 그때 그 조금 이렇게 국민구제 사업도 부리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바로 그런 아우성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돼지 껍데기는 전혀 먹질 않았어요. 특히 창자, 이런 것들은 일본 사람들 안 먹으니까. 그 조선 사람들이 그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은 그 홀에다가 맨홀 있죠, 맨홀. 맨홀 알죠, 맨홀. 땅바닥에 왜 하수구에 구멍 나 있잖아. 그걸 홀이라 그래, 홀. 그죠? 그래서 홀에 이 창자가 쑥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수구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조선 사람들은 그 홀로 쏙 들어가는 그 창자를 뽑아가지고 곱창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우리 곱창을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홀에 빠지든 홀문으로 빠지든 그걸 해가지고 호르몬이라 그래, 호르몬. 호르몬. 호르몬이라 그래, 호르몬. 이게 곱창이에요, 곱창. 그죠? 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맨홀로 빠져나가는, 먹지도 못하는 것들. 바로 이런 생존에 대한 고민들이, 에, 만들어냈던 겁니다. 문화를. 아시겠지요? 자, 그래서 문화는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아우성이다라고 저는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문화란, 제가 늘 물으면, 문화란 뭐라고요?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조직적인 아우성이고, 끊임없는 아우성이고, 지속적인 아우성이고, 이런 겁니다. 단순히 튀어 보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닙니다. 사실은, 히피족이라는 게 있죠, 히피족. 히피족, 펑크족, 이 보면 펑크족. 이렇게 옷 입고 이상하게 옷 입고 머리를 닭뼈슬 공작 머리처럼 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 겉으로 보면 야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래서 또 젊은 친구들이 저는 보면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좀 뭔가 남들하고 다르게 살고 싶겠죠.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소리를 빽빽 그냥 지르는 이런 그 차를 타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저런 바보 같은 놈들이 있나. 속으로 막 이렇게 욕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히피족을 이렇게 공부를 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구에서는 여러분들 에티켓이란 말 들어봤어요? 에티켓? 에티켓이라는 게 있으면은 양식을 요즘 뭐 저는 뭐 돈가스 먹을 때는 요즘은 툭툭툭 잘라가지고 이렇게 포크 하나로 그냥 다 먹습니다. 저는 대단히 에티켓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본래 양식을 먹을 때는 바깥쪽부터 이 칼, 포크, 나이프를 하나씩 먹고 내고 또 하나씩 벗고 내고 이렇게 이 순서와 절차가 있는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서양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 서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진 사람들은 에티켓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차, 그죠? 근데 이 절차는 아무나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울타리 속에 모아놓고는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에티켓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가진 사람들은 자기만의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문화, 상류 문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고급 문화와 이 상류 문화를 자기들만이 이렇게 향유하다 보니까, 그죠? 향유하다 보니까 결국은 일반 서민들은 택도 없는 거예요. 거기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히피족들은 그런 경직된, 자기들은 자기가 보기엔 경직된이죠. 또는 교착된, 교착되면 딱 늘붙어가지고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본가 문화라 그러잖아요. 자본가 문화, 부르주아 문화에 대한 저항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규격화되고 체계화되고 절차화된 그것을 갖다가 타파하고 자유를 구가하는 거예요. Let it be, 내버려 둬란 말이에요. 난 자유롭게 살겠다 해가지고 이 규정화되고 구조화된 이러한 이 지배 문화에 대한 저항의 논리로서 바로 히피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또 다른 아우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이런 공부를 하고 나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왜 저렇게 머리를 염색을 하고 뭔가 새롭게 튀어 보이고 싶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지를 조금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염치와 에티켓 등 서구적 도덕성에 너무 찌들려 있으니 이 양식과 교양을 강조함으로써 노동자와 하급 민중들의 저항을 봉쇄하고 자산계층들의 자기 정체성 과시를 위한 수단이 되었다. 이게 결국 뭐예요? 염치와 에티켓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고 지배계급의 자기 정체성을 위한 수단이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 서민들은 염치 없는 사람, 에티켓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와 차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는 결국 뭡니까? 새로운 이런 히피 문화와 펑크 문화 같은 이런 문화가 나오는 거죠. 그 젊은이들은 끊임없는 이런 속박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X세대로 나오고 N세대로 나오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2002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일부 청년들이 클럽 등에서 집단 행위를 합니다. 과연 이러한 일탈을 어떤 의식에서 등장한 것이 한번 고민해서 여러분들 과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실험이다라는 거예요. 아우성이다. 뭔가 새롭게 만들어낸 아우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되고 싶은 미래를 향한 기대감의 반영이다. 그리고 동물적 세관에 벗어나고 싶은 인간 열정의 소상다. 동물적 세관이 뭘까요, 이건? 분별 없는 세상. 그러잖아요. 오로지 먹을 것과 안 먹을 것만 구분하는 세상. 이게 동물적 세계관이죠. 이 구분이 필요 없는 동물적 세계관에 벗어나서 뭔가, 저기 바다네. 그래서 천지창조라는 것도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천지창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인간의 눈에 마침내 하늘이 보이고 별이 보이고 강이 보이고 들이 보이고, 그죠? 왜냐하면 의식이 생긴 거야. 그것이 분별인데, 뭐 이게 분별이 꼭 좋은 건지는 몰라요. 이거는 이 성서에 보면 이건 분별 때문에 선악과가 나오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게 된 계기다 했는데, 어쨌든 인간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 문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자신을 창출하기 위해 인간들의 시도 속에 더 나은 자신을 창출하기 위한 인간들의 시도 속에서 인간들은 자신의 주위에서 자신을 속박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타파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성은 어떻게 보면은, 그죠? 이 나를 억압하는 것에 대한 저항일 수도 있고, 그죠? 보다 나게 노력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재구성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항상 머물러 있지 않는, 나를 누르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힘들잖아요.
힘든 세상, 그죠? 힘들다. 뭔지 모르지만 힘들다. 이를테면 거창한 것부터 얘기해 볼까요? 통일이 안 돼서 힘들다. 날마다 뭐 북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두 번째는 취직이 잘 안 된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2000년 동안, 3000년 동안 고민해도 이거 잘 안 됐어요. 사실은. 안 됐지만, 그래도 이 힘든 세상에 대한 아우성이 있으면, 아우성이 없이 그냥 저기 뭡니까? 저기 저기 중앙당이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뭐 좋은 세상이다 그러면 하하하 그리고 이 북한이나 중국처럼 그냥 당에서 행복하냐 하면 행복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이 개성과 자유가 없는 이런 것이 아니고 진정 힘든 세상은 뭐냐면은 바로 인간 스스로 그렇게 막 눌러가지고 어 자기의 의사를 전혀 표현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세상이죠. 그런 세상에서 점점 새로운 세상, 통일이 되고 취직이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벗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늘 낙관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반드시 역사는요, 인간의 해방을 위해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한국도 그렇지만 100년 전보다 훨씬 많은 인간이 자유를 누리고 있고요. 앞으로 100년 후에는 인간은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될 거예요. 물론 뭐 21세기 돼도 지금 무슨 정신적인 노예가 돼가지고 막 남의 노예처럼 사는 수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이 아픔들도 반드시 그 아우성을 치게 되면은 먼 훗날에는 더 나은 인간 해방의 길로 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역사하는 사람이라든가 이 철학하는 사람은 궁극적인 목표가 내일이 오늘보다 훨씬 나을 수 있는 사회를 향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개념을 만들고 희망을 만들고 그죠? 이론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런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염원과 고민 이런 것들이 진정한 문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일제 강점기에 좌익 계열의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6.25를 겪는 바람에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막 이렇게 에, 우리 역사에서 지워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해방 이후에는 그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막 남한과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과 이 적대적인 관계가 됐지만은 일제 시대에는 우리 다 같이 일제를 몰아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죠? 이들도 우리 역사,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의 훌륭한 통일 대한민국, 앞으로 통일 대한민국이 되면 그렇게 일시적으로나마 대한민국을 적대했던 그런 사람조차도 우리가 우리 국민으로서 끌어안을 날이 올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희망이고 미래인 겁니다. 그런 날이 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문무왕이 왜 훌륭한 왕이에요? 문무왕 제가 여기 설명했잖아요. 얼마나 고구려 사람들이 신라 사람 많이 죽였고 백제 사람이 신라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수많은 전쟁, 6.25 전쟁보다 더 많은 전쟁을 통해 수많은 서로 죽이고 복구한 게 수백 년 동안 죽였는데 문무왕은 고구려 사람들도 관직에 등용하고 백제 사람들도 관직에 등용하고 군대 3분의 1은 고구려한테 주고 군대 3분의 1은 백제한테 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당겨서 마침내 통일신라가 만들어지고 오늘날의 우리 역사의 전사를 이루는 시대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면을 바로 이 바람직한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또 우리 문화 인식과 불교 이야기라는 항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잠시 봐요.